1991년 11월 14일 밤 11시 32분 서울 외곽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3개, 정확히 3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한 통이 대한민국 형사 수사 역사에서 가장 치밀한 알리바이 조작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 속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여자의 존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0년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20년간 근무했던 형사 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도 가장 오싹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험금 살인으로 시작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남자의 이중생활과 탐욕 그리고 차갑게 계산된 살인 계획이 모두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박철웅, 당시 39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12년 차, 슬하의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자녀 둘을 둔 누가 봐도 성실한 가장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퇴근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고 명절이면 처가댁을 빠짐없이 방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날도 박철웅 씨는 평소처럼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로 저녁 식사를 했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밤 9시쯤 아이들을 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박철웅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담배를 사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그런데 박철웅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47분, 박철웅 씨 본인이 직접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방 침대 옆에서 부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리 부위에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주변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서랍은 뒤집혀 있었고 옷장은 열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보석함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현금 30만 원과 금반지 2개가 사라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강도가 침입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박철웅 씨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담배를 사러 나갔는데 편의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요즘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좀 더 멀리 있는 공중전화 부스 근처 자판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담배를 사고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 전화도 한 통 했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시간이 좀 걸렸죠. 1시간 반쯤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처음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었고 금품이 실제로 사라졌으며 남편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니까요. 이웃 사람들도 모두 박철웅을 옹호했습니다. 박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좋았어요. 한 번도 싸우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형사라는 직업은 표면만 보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너무 완벽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강도 침입처럼 꾸민 것 같았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우리 수사팀은 피해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 석 달 전인 1991년 8월에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장 금액은 1억 5천만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 값이 5천만 원 정도였으니 아파트 세 채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단 한 명, 남편 박철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첫 번째 보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부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총 4건, 모두 합치면 보험금 총액이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보험은 10개월 전인 1991년 1월에 가입되었고 그 이후 석 달 간격으로 계속 보험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치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부인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켰을까요? 더구나 남편은 중소기업 사무직. 월급은 100만 원 남짓. 보험료만 한 달에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급의 거의 절반을 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박철웅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웅은 보험료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빚이 이미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 그는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철웅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철웅 씨, 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4건이나 됩니다. 총 보험금이 3억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입했습니까?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요.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여러 개 들어두는 게 좋다고 권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부인 건강검진 기록을 보니 모두 정상입니다. 지병도 없고요. 어디가 안 좋았다는 겁니까? 그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두통도 자주 있었고요. 두통 때문에 3억 원짜리 보험을 든다고요? 그리고 보험료 내느라 대출까지 받으셨죠? 사채까지 쓰셨고요. 빚이 5천만 원이 넘는데 왜 보험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해지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건 집사람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빚이야 제가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부인을 위한다면서 왜 빚더미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쯤 되니 우리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다. 계획된 보험금 살인이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박철웅의 알리바이를 깨는 것. 그는 사건 발생 시각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서 공중전화 부스까지는 걸어서 약 25분 거리. 박철웅은 밤 11시 32분에 그곳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통신 기록에 따르면 해당 공중전화에서 11시 32분에 3분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통화 상대는 박철웅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네, 그날 밤 철웅이한테 전화 받았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놀랐죠. 한 반년 만에 연락이 온 거거든요. 오랜만에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았어요. 별로 이상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통화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그냥 안부 물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애들은 잘 크냐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고요. 완벽한 알리바이처럼 보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그 시각에 박철웅은 집에서 25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또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마리를요.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침실에는 유선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가 약간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범행 과정에서 밀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감식반이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수화기에서 미세한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웅의 지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지문이 나온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본인 집 전화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문의 방향이었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 수화기를 내려놓는 동작이 아니라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남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움직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박철웅이 범행을 저지른 후 집 전화로 공중전화에 전화를 걸어놓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가 공중전화로 달려갔다면 어떨까? 공중전화는 수신도 가능합니다. 누군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벨이 울립니다. 박철웅은 자기 집에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놓고 달려가서 그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기록은 어떻게 설명할까? 박철웅은 공중전화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고 실제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통신의 협조를 요청해 그날 밤 해당 공중전화의 모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 11시 27분 박철웅의 집 전화번호에서 해당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정확히 3분, 그리고 5분 후인 11시 32분 같은 공중전화에서 박철웅 친구의 번호로 발신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웅은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집 전화로 공중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된 채로 공중전화까지 달려갔습니다. 25분 거리를 뛰어가면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철웅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육상선수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체력이 좋았죠. 공중전화에 도착한 박철웅은 이미 연결되어 있는 전화를 끊고 동전을 넣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11시 반에 공중전화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통화할 때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차 소리, 사람 목소리, 뭐든지 좋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차 소리는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중전화니까 당연하잖아요. 쨍그랑 하는 소리요. 동전 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까? 몇 번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번 정도? 보통 공중전화 쓸 때 동전 여러 개 넣잖아요. 동전 소리. 바로 그겁니다. 1990년대 공중전화는 동전을 넣어야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시내 통화는 100원에 3분. 박철웅이 친구와 통화한 시간도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철웅은 공중전화에서 2통의 전화를 받았거나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은 단 한 번, 3개만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공중전화는 동전 투입 기록이 남았습니다. 기계적인 카운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 32분 해당 공중전화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3개가 단 한 번만 투입되었습니다. 만약 박철웅이 주장한 대로라면 집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서도 동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전은 한 번만 투입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중전화는 수신 전화를 받을 때는 동전이 필요 없습니다. 벨이 울리면 그냥 수화기를 들면 됩니다. 하지만 발신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동전을 넣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밤 11시 10분경 박철웅은 아내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즉시 집 전화로 공중전화에 전화를 겁니다. 전화가 연결된 채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현장을 급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11시 15분 집을 나와 공중전화로 달려갑니다. 11시 27분 공중전화에 도착합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는 전화 수화기를 듭니다. 3분간 대기합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11시 30분 그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동전 3개를 투입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11시 32분 통화가 시작됩니다.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오랜만에 한잔하자고 말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친구와의 통화가 끝나고 박철웅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벽 1시 47분 112에 신고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철웅이란 사람, 바깥에 여자가 있어요. 이미 2년 넘게 만나고 있고요. 그 여자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거예요. 꼭 조사해보세요. 우리는 즉시 박철웅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철웅에게는 정말로 2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당시 29세. 박철웅보다 10살 어렸습니다. 그녀는 박철웅이 다니던 회사 근처 커피숍 종업원이었습니다. 박철웅은 점심시간마다 그 커피숍에 들렀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김영희를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박철웅 씨를 잘 모릅니다.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박철웅이 2년째 만나고 있다는 것, 한 달에 2~3번씩 모텔에서 만났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박철웅한테서 매달 생활비를 받아왔다는 것까지 다요. 우리는 박철웅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그 돈은 김영희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자 김영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박철웅 씨와 사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결혼한 줄은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깊이 빠져 있었고요. 그 사람은 저한테 곧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박철웅이 부인을 죽일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김영희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박철웅이 김영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총 26통이었습니다. 그중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쓰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내년이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큰 돈도 생길 거고 그러면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다 계획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큰 돈이 생긴다. 내년이면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김영희를 다시 불러 추궁했습니다. 이 편지는 뭡니까? 큰 돈이 생긴다는 게 보험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알고 있었죠? 박철웅이 부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당신과 재혼하려고 했다는 걸.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큰 돈이 생긴다는 건 승진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김영희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보름 전 박철웅과 김영희는 부동산에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젊은 부부가 와서 신혼집을 알아봤어요. 남자분이 곧 목돈이 생긴다면서 집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전세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여줬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계약금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어요. 박철웅과 김영희는 이미 신혼집까지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발생 보름 전에요. 이쯤 되자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김영희도 이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김영희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김영희 씨, 당신은 공범입니다. 박철웅이 부인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보험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함께 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면
당신도 살인교사죄로 중형을 받게 될 겁니다. 조사 끝에 김영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말할게요. 저는 박철웅 씨가 부인을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달 전쯤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부인이 병으로 곧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보험금이 나온다고요. 그 돈으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냥 정말로 부인이 아프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구체적으로 날짜를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인이 정말 아프냐고요. 혹시 무슨 짓을 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부인을 죽일 생각이구나. 하지만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미친 거였죠. 사랑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잃었어요. 충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김영희는 박철웅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김영희를 방조범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녀는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결과로 얻어질 이익을 기대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박철웅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희의 존재와 그녀의 진술을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박철웅 씨, 당신은 11시 27분에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죠? 네, 아니, 제가 전화를 건 거예요. 기록에는 11시 27분에 당신 집에서 그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걸었죠? 당신 부인은 이미 죽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기록 아닙니까? 통신사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박 씨, 당신은 공중전화에서 2통의 전화를 했다고 했죠? 하지만 동전은 한 번만 투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날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당신 아내가 살해당한 그날 밤인데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럼 이건 기억나십니까? 김영이라는 여자요. 김영희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박철웅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와요? 그 사람은 이 사건과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고요? 당신이 2년째 만나온 여자잖아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준 여자고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죠? 곧 큰돈이 생긴다. 내년이면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제가 승진하면 그런 뜻이었어요. 승진? 당신 회사는 구조조정 중이었잖아요. 승진은커녕 해고 위기였다면서요. 그리고 사건 보름 전에 김영희와 함께 신혼집을 알아봤죠. 부동산 중개인이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곧 목돈이 생긴다고 했다고요. 그 목돈이 바로 보험금 3억 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박철웅 씨, 당신 아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총 4건입니다. 총 보험금 3억 원. 당신이 직접 가입했죠? 그리고 보험료 때문에 당신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빚이 5천만 원, 사채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김영희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요. 박철웅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철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아내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월급이 줄었고 빚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영희를 만났고 그 사람한테 빠져들었어요. 영희는 저를 이해해줬어요. 아내는 저한테 항상 돈 얘기만 했지만 영희는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어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게 좋다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영희와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했어요. 실행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회사에서는 영희의 퇴직 압력이 들어왔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고 알리바이를 만들 방법을 고민하고 연습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박철웅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범행 동기, 계획 과정, 그리고 실행 방법까지 모두요. 박철웅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6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집에서 공중전화까지 뛰어가는 시간을 재고 목격자가 적은 경로를 찾았습니다. 11월 14일 아이들이 외가댁에 간 그날을 범행일로 정했죠. 밤 11시 10분 잠든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후 즉시 집 전화로 공중전화에 전화를 걸어놓고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금품을 챙겨 강도 침입으로 위장했죠.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육상선수 출신답게 25분 거리를 15분 만에 추파했습니다. 공중전화에 도착해 이미 연결된 수화기를 들고 3분간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동전을 넣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와 새벽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전 투입 소리, 통화 기록, 그 작은 흔적들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1992년 3월 박철웅은 살인죄와 보험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영희는 살인방조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이 사건을 6개월간 계획된 배우자 살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은 남편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보험도 그렇게 가입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딸을 죽였어요. 돈 때문에요. 제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1992년 7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웅, 배우자 살해, 계획적 범행, 보험 사기 목적, 수사방해, 반성 미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영희, 살인방조, 범행인지 후 묵인, 이익기대,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결문은 간결했습니다. 박철웅 무기징역, 김영희 징역 7년. 법정은 조용했고 피고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1991년 공중전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던 그 시절, 박철웅은 바로 그 시스템을 이용해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모든 소리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동전 투입 소리, 통화 시간, 발신과 수신의 차이. 그 작은 소리들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경찰은 보험 범죄 수사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간 거액의 보험 가입이 있을 경우 사망사건 발생 시 우선적으로 수익자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록의 중요성도 재인식되었습니다. 단순히 통화 여부만이 아니라 통화의 방향, 시간, 동전 투입 횟수까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사생활도 면밀히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바깥 여자, 빚, 도박 등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죠. 피해자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가 권하는 보험에 서명했고 그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배신당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때문에. 돈과 욕망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평범했던 가장을 살인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박철웅은 6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하면서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박철웅의 계획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철웅은 현재 7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수감 중입니다. 무기징역이니까요. 그는 30년 넘게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얻으려 했던 3억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김영희는 7년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양심은 평생 그날의 기억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제 공중전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그 시절 공중전화 한 대가 한 남자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동전 3개의 소리가 살인자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중생활과 배신의 진실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소리로, 기록으로, 그리고 결국 진실로. 그리고 탐욕과 욕망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1991년 보험금 살인 사건을 다룬 다큐드라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미스테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나 무료하실 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